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 저번에 프랑스 혁명 같이 배웠지? 이번에는 내가 선생님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소개시켜주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어서 PPT를 가져와 봤어. 얘들아, 오늘은 교과서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만 보도록 하자. 자, 오늘의 학습 목차야. 보자, 누구를 배울지 먼저 배워보고,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활동 하나 하고 맞춰볼게. 자, 선생님이 5가지의 키워드를 띄워줄 거야. 이 키워드를 보고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발표해보자. 자, 이 5개의 키워드를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발표해볼까? 맞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프로필을 한번 볼게. 자, 이 그림 많이 보지 않았어? 맞아, 맞아. 이 그림은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날 때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해. 자,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야. 선생님이 잠깐 소개시켜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야. 신체가 168cm였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나폴레옹을 생각하면 작은 키의 소유자라고 많이들 기억하지. 하지만 지금 이거는 보통 이 키는 이 시대 때 프랑스의 평균 남성의 키라고 해. 그러니까 결코 작은 키가 아니었다는 뜻이지. 작은 키라는 소문은 영국 같은 프랑스의 적국이었던 나라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좀 음해하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우리는 키워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야. 먼저 1799년 쿠데타를 알아보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프랑스 혁명 있지? 프랑스 혁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조금 복습하는 의미로 테르미도르 반동부터 보도록 할게. 자, 테르미도르 반동이 뭐였어? 그렇지.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이행하고 이 로베스피에르가 사형당하면서 국민공회가 같이 해산되지. 하지만 이 국민공회는 해산되면서 아주 어이없는 법령을 하나 만들게 돼. 국민공회가 다음 결성되는 의회에는 국민공회 사람들 3분의 2가 다시 한번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엄청 어이없는 법령을 하나 만들게 되지. 이 법령에 화가 난 프랑스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폭동 이름이 바로 강대 위에르 13일의 폭동이야. 이 폭동을 진압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지. 이 나폴레옹이 진압한 폭동 이후에 국민공회가 만든 정부 결산 법령에 따라서 총통부가 세워져. 이 5명의 총통으로 이루어진 총통부는 아주 무능하고 부패했지. 이 무능하고 부패한 총통부 덕분에 아주 그냥 국내 사정이 악화되었어. 하지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끌었던 군대는 대외적으로 승리를 이끌었지. 자, 이탈리아 전쟁을 성공시키고, 하지만 나폴레옹이 영국을 공격하는 의미에서 인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집트를 원정하지. 이 이집트 원정에서 영국의 넬슨의 해군의 대패를 해. 그게 바로 나일 해전이야. 이 나일 해전에서 패한 나폴레옹은 1799년 다시 프랑스로 귀국을 하게 되고, 이 프랑스로 귀국한 나폴레옹이 무능했던 총통부를 쓰러뜨리고 전국을 잡게 된다. 이게 바로 브리메르의 쿠데타야.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 독재라는 키워드네. 정권을 잡게 된 나폴레옹은 종신집정관이라는 그 관직에 임명되고 교육제도를 개혁해. 교육제도는 많은 학교, 지금에 따지면 국민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 직업 특수학교, 그 다음 뭐 프랑스 대학교 이런 거를 설립을 하게 되지. 다음은 나폴레옹 법전이야. 나폴레옹 법전 많이 들어봤지? 나폴레옹이 프랑스 법을 체계화하면서 프랑스 민법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 민법전이 신기하게도 지금까지도 자꾸 고쳐서 쓰여오고 있다고 해. 지금의 프랑스 민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아주 신기한 법이야. 의의가 깊은 법이라고 할 수 있지. 다음, 드디어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 황제직위 1804년에 있던 일이야. 이 황제직위에서는 대관식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되어 있지. 자, 원래 우리 로마 제국이나 이런 황제 즉위를 하는 사람들은 로마로 가서 교황이 주는 관을 받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했는데 나폴레옹은 자기가 로마에 가지 않고 교황을 직접 파리에 데려와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진행했어. 근데 교황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여기 사진을 보면 알겠지? 그림이지만 자, 그림을 보자.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교황이고
이렇게 서서 관을 들고 계시는 분이 나폴레옹이야. 그러면은 나폴레옹이 관을 쥐고 있네? 이 사람은 누굴까? 나폴레옹의 부인이었어. 나폴레옹은 스스로 관을 머리에 쓰고 그 관을 부인에게도 건네주는 그런 혁신적인 아주 이전에는 이래 없는 대관식을 진행했던 사람이야. 자, 다음 키워드는 베토벤이야. 선생님, 베토벤이랑 나폴레옹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베토벤의 에로이카, 즉 영웅이라는 교향곡이 있지. 이 영웅이라는 교향곡과 나폴레옹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 베토벤은 국민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나폴레옹이 황제의 즉위를 하자 나폴레옹을 아주 혐오하게 되고 그를 위해 헌정곡을 만들었었지. 하지만 그 헌정곡이 이름이 보나파르트였는데 나폴레옹의 이름을 따서 보나파르트였는데 황제에 즉위하게 되자 그 이름을 지우고 그냥 영웅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헌정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 자, 황제에 즉위한 나폴레옹은 많은 나라를 식민지배했어. 먼저 아까 말했듯이 이탈리아를 원정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자동적으로 황제가 되고 다양한 나라를 식민지배했는데 이제 스페인, 동북부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이탈리아 전역과 크로아티아, 아이티 등의 나라를 식민지배했다고 해. 다음은 몰락이라는 키워드를 보자. 나폴레옹도 순탄한 길만 걷진 않았지. 당연히 몰락하는 때가 있었지. 자, 하지만 몰락이 좀 빠르게 찾아오게 되네. 나폴레옹이 유일하게 이기지 못했던 나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영국이었어. 영국은 섬나라였고 나폴레옹이 해전에 약했던 걸로 보여. 트라팔가르 해전에 영국에게 다시 한번 넬슨 제독에게 패배를 하게 돼. 자, 그러자 전쟁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영국을 말려 죽이자라는 마인드로 대륙이었던 유럽과 유럽 대륙에서 살짝 벗어났던 섬나라였던 영국을 대륙 봉쇄령으로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영국과 수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령을 내려버린 거야. 명령을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스페인을 점령을 해. 아까 스페인은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했지?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스페인을 점령하는데 여기에 군대를 보내는 곳이 있지. 바로 영국이야. 프랑스군이 스페인에 들어가자 영국은 스페인을 도우려고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에 군대를 보내지. 자, 그렇게 한번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한번 맞붙게 되었어. 자, 이베리아 반도 전쟁이 바로 1807년부터 14년, 7년간, 8년간 있던 전쟁이야. 근데 밑에 보면 러시아 원정이라고 해서 1812년이라고 적혀있지. 그러면 이베리아 반도 전쟁 중에 러시아 원정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 러시아는 영국과 수교를 맺고 있던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 근데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과 수교를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졌던 거지. 이베리아 반도 전쟁을 하던 도중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다시 한번 수교를 맺게 돼. 자, 그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이 이베리아 반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돼. 자, 전쟁선을 이중화시켰다라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지. 자,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하고 나폴레옹의 군대가 6분의 1 정도밖에 남지 못하고 패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 이렇게 러시아 원정을 실패했다는 소식이 각 유럽의 국가에게 전해지면서 이때를 틈타 러시아와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 세 국가가 연합을 맺고 연합군을 조성을 해. 그렇게 이 연합군들은 유럽 해방전쟁을 치르게 돼 나폴레옹으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키자라는 취지였고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라이프치히 전투인데 이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끝내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야. 백일천하라는 키워드가 나오네. 자, 두 번의 유배와 백일천하. 유배를 당하는데 두 번이나 당했네? 무슨 일이었을까? 먼저 연합국들이 이 나폴레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새로 원래 나폴레옹 전에 있던 루이 가문의 루이 18세 왕을 세우고 나폴레옹을 엘바섬이라는 섬에다가 가둬버려. 하지만 이 루이 18세 정국이 아주 별로 국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봐. 국민들은 나폴레옹의 시대를 아주 그리워했어. 나폴레옹이 그때 섬에서 탈출을 하고 재집권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 자, 나폴레옹을 돌아왔어. 국민들은 아주 환호했지. 돌아온 나폴레옹과 연합국들이 다시 한번 싸우게 되겠지? 그게 바로 워털루 전투야. 워털루 해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해전에서 또 한 번 나폴레옹이 패배를 해. 이 해전과는 아주 연관이 없는 아주 운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드디어 나폴레옹의 시대가 끝이 났어.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섬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감금당하게 돼. 자, 이 섬에서는 탈출하지 못하고 1821년 끝내 사망하게 된단다. 자, 이렇게 나폴레옹의 시대는 막을 내렸어. 나폴레옹의 시대의 의의는 다음 시간부터 배우도록 하자. 자,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으니까 오늘 활동 한번 해보자. 나폴레옹은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야. 자, 우리도 한번 나폴레옹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게. 자, 첫 번째 평가는 어떤 거냐? 프랑스 혁명을 계승한 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뭐 긍정적인 평가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뉘고 두 번째 아니다. 그 반대다. 혁명을 계승하기는커녕 역행하고 전쟁 광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를 가진 인물은 좀 드물긴 하지만 자, 이런 평가가 중요해. 왜냐면 역사학적으로는 한 인물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아주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선생님은. 자, 우리 모두 그런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역사학적 생각을 기르기 위하여 우리 한번 나폴레옹에 대해서 각자가 지닌 생각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이거 한번 발표해볼 사람 없나요? 네, 잘했어요. 나폴레옹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해준 것 같아.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야.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 우리. 안녕.